2025년 10월 30일 뉴스센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센트 함께 해주실 단풍님과 토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라든지 핫한 이슈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뉴스 AS, 꺼진 뉴스도 다시 보자 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다루었던 뉴스 중에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 혹은 조사하고 나서 뒷이야기들을 모아서 소회라든지 소감들을 진솔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전에 다뤘던 이슈들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야노무사 불러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사실 배임죄 폐지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에는 좀 더 제재를 풀어주고 좀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취지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왜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대장동 재판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임죄가 민주당 당론대로 폐지가 되면 이게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애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이 배임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로 걸려있는 재판 때문에 이게 약간은 정쟁으로 지금 좀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민의힘도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인 배임죄 폐지에 찬성을 했지만 그렇죠.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은 이제 배임죄 폐지를 또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요즘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을 할 때 SH 그러니까 서울주택공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그렇죠. 배임죄로 네, 오세훈 네. 시장을 고발했다고요? 네. 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네. 그러니까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배임죄로 다시 고발하겠다니 참 아이러니한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배임죄도 이게 민생 때문에 이제 폐지를 이야기하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막상 정쟁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냥 폐지고 뭐고 그냥 다 정당의 이익에 맞게 변하는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민주당이 정말 어떤 경제 활동들의 활력을 키우려는 거냐라는 진정성이 당연히 좀 손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진정성이 진짜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정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방이 있으면은 듣는 시민 입장에서도 폐지하는 게 다른 꿍꿍이가 있었네라고 의심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네, 배임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아이템, 북핵.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참 소개를 했었는데 이 아이템을 들고 오신 분이 다름 아니라 단풍님이시죠. 네.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들고 오셨는지 한번 그 아이템을 소개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이 북핵 문제를 다루고 싶었었는데요. 워낙에 큰 주제인 만큼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고 사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통일은 무조건 좋은 거다. 통일 표어 만들기 이런 대회도 있었고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무조건 우리는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통일을 굳이 꼭 해야 되나?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인식이 좀 는 것 같고 또 북핵 문제가 커지면서 이런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대한 그런 걱정, 우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풍님 생각에 참 공감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물풍선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그제 사이였죠. 그 북한이 무력 시위를 또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굳이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남북이 하나가 돼야 되는 데에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아이템이고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했었는데, 특히 또 지금 정부가 END 이니셔티브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접근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자 하는 좋은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뒷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통일글짓기, 뭐 최근에도 뭐 그런 대회가 있긴 합니다만, 혹은 뭐 북한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토토님부터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근데 박창욱 감독이 했던 JSA 아시나요? 공동경비구역 JSA 알죠? 네, 그 박창욱 감독이 연출을 하셔서 되게 또 여러 군데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작품이 제일 먼저 저는 떠올랐고, 네.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작품이 먹혔던 게 어쩔 수 없이 영화는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표어도 만들고 했을 그 무렵이기 때문에 영화가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품성도 물론 뛰어나지만,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영화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동경비구역 JSA는 진짜 저도 봤는데 그게 20년도 넘은 작품일 거예요. 진짜 오래됐죠. 네. 정말. 저는 교과서에서 봤어요. 저도 교과서로 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영화 스포 될 것 같아서 내용은 자제하지만은 그 이영애 씨 대사랑 그 이병헌 씨와 송강호 씨가 나오는 대사를 맞아요.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그냥 살짝 사족이지만은 네. 그 김광석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등병의 편지를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송강호가 이제 북한 군인이거든요. 중사로 네. 나오는데, 오만이가 보고 싶구만 길에 광석이는 왜 이렇게 빨리 갔다니 그래. 외우셨어요? 네, 그렇게 어머나. 대사가 너무 찰져가지고 사실 김광석 노래가 참 개인적으로 되게 좀 많이 와닿는데 거기서 또 써가지고 또 두 번 기억이 나고 또 여러모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민족성을 강조한 영화잖아요. 결국엔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먹혔던, 그게 그러지 않았나. 토토님 언제 보셨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봤습니다. TV로 해줬던 걸로 봤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2000년에 딱 개봉을 했네요. 25년 전이에요. 세상에. 그러네요. 25년 전 영화입니다. 2000년은 진짜 그때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네, 국방위원장이 이제 네. 상황공에서 이렇게 손을 마주잡던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즈음이죠, 네. 네, 단풍님은 혹시 북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작품 있을까요? 저는 작품이라기보다 이미지로 그 군인들, 거기는 군 복무 기간 굉장히 길잖아요. 10년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저희 친할머니 댁이 그 북한이랑 좀 가까워요. 이게 북한 강화 쪽의 김포인데 뭐라 해야 되지? 날씨가 좋으면 진짜 보이겠군요. 북한이 보이는 그 정도의 거리라서 그 동네 주민분께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북한 군인들 본 적이 있으시냐? 근데 실제로 날씨 좋은 날에는 봤다고 했는데 그냥 막 저기서 땅 파고 뭐 이런 좀 그런 노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어서, 땅 팠다는 게 땅굴이 아니라 진짜 농사를 짓는 그 진짜 땅 파는. 농사 같은 그런. 네네. 그래서 뭔가 좀 여러 분야에서 강제로 노동이 되는 그런 북한 군인들의 모습, 이런 것 좀 생각이 났고, 좀 북한 하면 왠지 그냥 다 낡은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좀 이제 연장선상인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밸런스라면 밸런스인데, 여러분 두 분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득이다 짐이다.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네. 저는 통일이 사실 예전에는 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천안함이라든지 혹은 뭐 연평해전도 있었고 그게 조금씩 누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북한의 도발 통해서 이제 남한 군인들이 이제 피해를 받고 심지어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참아주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통일은 이미 저는 좀 하기에는 국민 정서라기보다는 저의 정서에서는 좀 많이 납득하기에는 좀 많이 넘어갔다. 근데 잘 지낼 용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긴장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좀 평화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무력 도발은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게 되면 그런 무력 도발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국가니까요. 근데 그거는 있죠. 그 동독과 서독이 이제 한 국가로 통일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서독이 이제 자본주의고 동독이 공산주의 진영이었는데 서독 진영에서 동독 진영을 자고 저 못 사는 동네 사람 저 동독 사람들이랑은 뭐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관념이 쌓이고 이제 그런 편가르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만약에 저희가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은 그런 문제도 직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출신이야? 함경도 이러면 이제 네. 지연이 더 그렇죠. 이런 지역 감정이 이제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네요. 특히 또 사실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좀 구분짓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뭐 좀 나쁜 본성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하 식별이 어떻게 좀 그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입장인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통일을 진짜 하게 되면 어쨌든 남한 쪽에서 경제적으로 좀 많이 부담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건 또 일종의 희생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서를 과연 지금 시점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되게 지금 불리한 위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서 거의 섬이니까. 완전 섬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가려면 어쨌든 그곳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방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언젠가는 이 통일이든 뭐 서로 그 두 국가를 인정하든 이런 문제를 어쨌든 다뤄야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통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둘 다 안정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뭐 통일만 딱 놓고 그래서 통일을 하면 이득이냐 통일을 하면 아니면 우리는 잃을 게 더 많냐라고 봤을 때는 전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통일은 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어렵겠죠. 통일까지. 그냥 통일이 되면 득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는 말씀해주신 어떤 군사전 충돌의 위험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국가가 되면 어쨌거나 그 안에서의 갈등은 있겠죠. 정서적 갈등은 있는데 그래도 무력 충돌은 우리가 아예 제로로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좀 경제적으로 접근을 좀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됐거든요. 맞아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2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22년 기준에 북한의 연령 인구를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보고 저희가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7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절대수로 보면 북한이 2,600만 명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반절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70%면 저는 엄청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외국인을 유입해야 되는 어떤 비자 정책을 지금 손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만약에 되면 수로만 접근을 했을 때 통일이 되면 요런 인구 구조나 경제나 이런 데 좀 역동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 통일에 대해서 저희끼리는 찬반의 노력이 있지만은, 정부에서는 일단은 교류부터 이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북한이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협상을 위해서,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초토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북한과 협상을 할 때 비핵화를 가지고 나가면 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핵무기, 핵무장이 그들의 레버리지잖아요. 협상을 주도하기 위한 그들의 무기인데,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를 전제로 깔고 협상을 하자라고 하면 저는 응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런 거에 좀 북한이 좀 신이 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최근에 이제 중국 러시아와 조금 베이징에서 전승절, 만남이 있었죠. 네, 태안먼인가요? 태난먼. 네. 태난먼인가요? 거기서 이제 셋이서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잖아요. 연출이 되고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외교 관계를 정상화를 해서 정상 국가로서의 모습을, 그런 면모를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북한도 어느 정도 북한의 핵무장을 뭐 표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중국과의 관계 교류가 다시 완화가 되고 정상화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북한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비핵화를 전제를 깔고 북한과 협상을 하자고 해도 사실 북한은 응해줄 그게 없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 다자 외교를 지금 왕성히 하고 있고, 니즈는 이미 충족됐고 미국과 한국에게 얻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통일에 대해서는 득이라 얘기하고서는 네.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네. 약간 딜레마 아닌가요? 저는 근데 통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득이라고 생각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통일까지 가지 못한다. 네. 과정은 어려울 것이다. 네, 이제 질문이 통일이 득이냐 실이냐라고 딱 봤을 때는 전 득이라고 보지만, 근데 통일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이긴 하지만은 과정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네. 되게 요리조리 잘 피하시네요. 단풍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방금 그 중국과 러시아와 그 사이에서 그 신이 난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이제 북한이 최근에도 러시아에 좀 군사적 지원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북러 관계를 좀 북한이 지금은 되게 위안을 삼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러시아의 지원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좀 정상외교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한켠에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이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하냐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북한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게 질문지 없는 질문인데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네. 지금 비핵화 혹은 북한을 좀 뭐랄까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네.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지금 미국엔 트럼프 정권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계속 이제 노벨상이든 어떤 네, 자기의 네, 공을 네. 위해서든 그렇죠, 그렇죠. 계속 김정은과 만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정권 말고 다음 정권에서 좀 뭐랄까 순리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 트럼프의 그 욕구와 한국의 이런 END 이니셔티브의 정책적인 접점을 네, 네. 찾아서 하는 게 맞는지. 근데 저는 트럼프가 계속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왜 이렇게 계속 들까요? 방해가 된다. 네. 저는 그래도 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냥 미국 대통령이 미국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세계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있잖아요. 대선 때마다. 미국 대선 때마다. 그렇게 그런 타이틀이 붙었던 거는 미국이 본인들의 이득을 실리적인 이득을 약간 양보해서라도 세계 질서를 유지하겠다. 요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거랑은 상반되게 가잖아요. 네, 그 정신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그쵸. 돈이 되는 전쟁만 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미국 표현했죠. 우선주의를 거의 천명하고 있고 사실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트럼프 우선주의인데 그런 면모 때문에 더 어떤 그 세계 평화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도 세계 평화 중의 일부인데 그거 역시 멀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 뭔가를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국에 한국의 마지막 목표가 비핵화잖아요. 거기를 가기 위한 단계들인 건데 근데 트럼프가 약간 애매한 발언들을 계속 해요. 마치 북한이 핵 무장 국가로 인정을 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면서 과연 이게 한국과 트럼프의 생각이 온전히 일치를 하는가 라는 거를 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미국도 동의하고 한국도 동의를 해야 우리가 어떤 발을 맞추고 할 텐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뭐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네. 않을 것 같다. 네, 사실 네, 맞는 네. 말씀이에요. 되게 트럼프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을 본인이 나서서 뭐 종전하겠다 했지만은 네, 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내놔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기도 했고 가자지구도 거의 일방적으로 뭐 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방해가 된다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단풍님은 혹시 트럼프 정권일 때 그러니까 북한과의 좀 협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음 정권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역대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은 트럼프 일기 전까지 북한의 이런 핵무기 개발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옥죄해 왔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좀 협상하자라는 식으로 완화를 하면서 북한과 어쨌든 대화를 시도를 했고 화해 모드로 많이 갔죠. 네, 화해 모드로 갔고 그렇지만 결국에 뭐 노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다음 정권이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북한은 이전과는 지금 다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비핵화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을 때 노딜이 나올 줄 맞아요. 몰랐죠. 네네. 그리고 김정은 자체도 사실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풍님 말씀처럼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기에는 뭐 예측엔 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미국
대통령도 참 알기 어려운 사람이고 북한도 알기 어려운 사람인 만큼 세계 정세가 참 네. 알기 어려운 정말. 판 속에서 이제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뉴스 AS였습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아이템을 가지고 두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남북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참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 AS와 다른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팔로우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친절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센트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토토님과 단풍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